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영재학교를 좀 더 시리즈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궁금하신 것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오늘 네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질문을. 네, 지난 시간에 영재성에 대해서 좀 네, 이야기를 되게 심도 있게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모든 아이들이 그때 영재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모든 아이들한테 다 영재성이 잠재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네, 맞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이걸 이 예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애완동물, 특히 강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와, 강아지들이 이렇게 똑똑했어라는 것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실은 새나개라는 세상에 나쁜 강아지는 없다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더 굉장히 좀 그 일반 시청자 또는 뭐 일반 사람들에게 좀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마찬가지로 그 30여 년간 영재를 이 탐구하고 또 면접을 하고 또 이렇게 좀 지켜와 보면서 세상에는 모든 아이들은 영재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해요. 다만 그 타고난 영재성을 어떻게 발현시키고 개발시키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영재성이 어떻게 발견되느냐.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수적으로 저는 그 부모님들의 굉장히 부정적인 자기 자식에 대한 평가,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들고 싶어요. 예, 그래서 보편적으로 다들 영재성을 타고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또 하나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영재성을 판단하는 웩슬러라는 검사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실은 뭐 얼마 전에는 그 웩슬러를 이렇게 만들고 했던 우리나라의 어떤 교수님께서 뭐 웩슬러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실은 웩슬러 저도 이제 교육을 받았지만은 웩슬러 이 검사의 유효성은 초등학교 6학년 이전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릴수록 웩슬러의 검사는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이유는 학습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타고난 것이 아니다. 어차피 영재성은요, 타고난 영재성을 말하는 것이지 학습적으로 발전시킨 것에서 영재성을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므로 영재성이라는 것은 타고난 거다. 다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재성이라는 것은 아이들마다의 어떤 개성화가 되어 있고 특징화가 되어 있다. 어떤 아이는 특정 영역의 영재성이 발현을 하는 것이다. 그 특정 영역에 발현되는 것을 어떻게 개발시키느냐가 중요하고, 근데 그 특정 영역의 영재성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지속적이고 뭐 끊임없이 관심 있는 관찰과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어떤 판단이겠죠. 근데 전문가들의 판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웩슬러 같은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웩슬러는요, 어떤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뛰어남과 부족함, 즉 부족함을 맨 처음에 발견하기 위해서 했던 거지만 실은 뛰어남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처럼 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도, 그 다음에 전문가하고의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음악 영재다, 또는 미술 영재다, 또는 수학 영재다, 또는 과학 영재다, 뭐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최근에는 굉장히 그 소가족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외동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부모님들도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반영돼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발견 도구 내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네. 영재성이 네. 있다라고 이제 알게 되면 그 영재성 개발을 위해서 네.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예를 한번 좀 들어주세요. 네. 그 영재성 개발을 위해서 일단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떤 판단이 중요하겠죠. 우리 아이가 근데 정확하게 어떤 영역의 영재성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찾기가 지금 처음부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만큼 관심 있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책을 익혀보는데요. 책을 읽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는 게 중에 하나가 다독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실은 다독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책을 읽느냐가 중요한 거지 책을 많이 읽는다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읽는 우리 꿈과 창의성을 길러준다고 굉장히 동화책 많이 읽어드리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우리 경험이 있는 부모님들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어떤 아이들은 동화책을 읽어주면 굉장히 재미없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동화책을 읽어주면 굉장히 재밌어요. 또한 어떤 아이들은 동화책을 읽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엄마에게 부모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재밌다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반문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자에 그 책을 읽고 나서 어떤 동화책을 읽고 나서 반문을 한 아이는 왜냐하면 동화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상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사회성이 발달된 아이일수록 이것이 현실점과 동떨어진 부분에서 의문점을 가질 거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런 거구나 라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자, 이런 거에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다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책을 읽느냐, 첫 번째. 두 번째, 그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느냐, 호기심을 갖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자, 그런 어떤 시도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네, 또 하나가 실제로 우리 창의성이 굉장히 개발된 친구들, 특히 이과적인 창의성이 개발된 친구들은요, 이런 동화책보다는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친구들이 많았고요. 특히나 어떤 모래라든가, 즉 장난감을 사줘도요, 그런 친구들은 장난감을 그냥 기존에 있는 장난감을 좋아하기보다 어떤 컵이라든가 어떤 걸 줬을 때 이걸 가지고 뭐 자동차 놀이를 한다든가, 즉 어떤 물체를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장난감화해서 놀더라. 자,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은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어떤 영재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키워 주셔야지, 그냥 뭐 드립다 이 전집만 사다 놓고 아이들 책만 읽힌다? 저는 그런 거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예. 그런 어떤 무모한 좀 이렇게 잘못은 저지르지 마시고요. 좋아하는 거 위주로. 왜냐면 아이들은요, 좋아하는 것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아하는 거 그때마다의 어떤 충족을 시켜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이가 발달되는 거를 좀 이 과정을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그 부분에 좀 더 좀 푸싱을 해주셔서 발전되는 어떤 속도를 보시면 영재성을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영재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미술 같은 경우는요, 실은 영재성이라는 것을 두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술의 어떤 평가라든가 음악의 어떤 뭐 피아노를 친다든가 뭐 어떤 음종을 파악하든가 뭐 절대 음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미술이라는 것은 뭐 그림만 잘 그린다고 해서 도는 게 아니라 그림도 어떤 사실적으로 묘사하느냐, 어떤 창의적으로 묘사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진짜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좀 봐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미술의 출발은 실은 관찰력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에요. 영재성이 있는 친구들은요, 관찰력이 뛰어나고 미술적인 영역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사실을 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좀 더 관찰을 좀 하시고 좀 더 전문가의 의견을 보시고요. 또 하나 도움드리자고 말씀드리면요, 이 재밌는 사실이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뭐 프랑스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도요, 이 창의력 센터가 박물관 내지는 미술과 연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창의력이라는 것이 그냥 한편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창의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실제로 전문가들이 미술과 상당히 연관을 많이 시키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그리는 감각적, 그 다음에 바라보는 감각적, 그 바라보는 것과 자기가 표출해주는 통해서 나오는 표출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결과물, 이런 것들이 창의성이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체킹을 해보시고 개발을 시키면은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지금 네.
대답을 듣다가 어릴 네. 때 엄청 많이 혼났던 그 네. 기억들이 네. 많은데 많이 혼났을 것 같아요. 왜요? 음. 아니 네. 저는 정말 네. 동화책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엄마가 동화책을 막 20권, 30권씩 네. 막 책꽂이에 꽂아놓으니까 저는 네. 너무 싫은 네, 거예요. 네, 네, 네. 이게 뭐 허구의 얘기를 막 이렇게 읽는 것 자체가 싫은 맞습니다. 근데 저는 네. 그때 막 초등학교 저학년 막 유치원 네, 때였는데 네, 네. 근데 저는 그때 뭐가 좋았냐면 집에 있는 뭐 액체풀 옛날에 저희 액체풀 썼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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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풀. 네. 액체풀이랑 뭐 이상한 거 막 다 무슨 음. 과학 교재 막 이상한 거 막 뭐 섞어가지고 뭐 만들고 막 네. 내 방에다가 구름 만든다고 네. 수증기 만든다고 막 이러고 놀다가 집 어지럽힌다고 엄청 혼나기만 하고 막 네. 그랬어요. 네. 생각해 보면 아, 그런 게 영재성이에요, 실제로는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바보를 만들어. 아.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타고난 영재들이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의 실수 때문에 진짜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최근에도 똑같은 반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이게 어릴 때 네. 제대로 좀 컨설팅을 받았다면 지금 네. 그러게요.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영재들이 보통 영재학교 네. 부모님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져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영재학교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언제부터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이제 그 실은 영재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진 게 있어요. 뭐냐면요. 저도 이제 사교육업계에 있지만 실은 영재학교나 자사고, 특히 이제 자소가 다 그렇지 않지만 특정한 자사고들이 사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더 안 됩니다. 일반고 가는 것보다. 왜냐면 기숙이고 또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또 뭐 2주에 한 번, 뭐 3주에 한 번 이렇게 뭐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다 보니까 사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굉장히 영재학교를 첫 번째 선호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실제로 영재학교가 아니고는 우리나라가 영재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별로 없습니다. 예. 실제로 영재성이 있는데 불구하고 영재학교를 안 가고 일반고로 간 경우 그런 영재성이 더 둔화가 되는 현상들을 너무도 많이 봤기 때문에 진짜 영재 아이들은 영재학교를 가서 그 영재성을 발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아까 말씀드린 영재성, 타고난 영재성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영재학교는요, 만들어진 영재보다는 타고난 영재를 찾아요. 그럼 그 타고난 영재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곳은 영재학교라는 거죠. 근데 그냥 영재학교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영재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렸을 때부터 영재성을 발현시켜서 그 영재성을 끌고 가고 그 영재성을 드러내서 영재학교를 가는 거. 자, 이게 지금 어떤 하나의 커리로 이렇게 쭉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뭐 언제부터라기보다는요,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야금야금, 진짜 우리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듯이 차분하게 하나 조금씩 좀 발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부모님들 착각하는 게 영재성 하면 굉장히 거대하고 거창하고 막 큰 걸 원합니다. 진짜 세상에 누구도 못한 이거를 우리 아이는 하고 있어. 이걸 착각을 해요. 거기서부터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영재성이라는 것은 사소한 거에서 출발하는 거지 거대한 거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모차르트가 뭐 7살에 뭐를 치고 뭐 이런 거는 진짜 그거 뭐 진짜 그거고요.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를 해서요. 우리 영재학교를 바라보고 즉 영재학교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 우리 어머님들 어떻게 반응을 오시냐면요. 우와, 그거는 진짜 진짜 우리 가능할까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100만 원 가지고 주식으로 100억 벌었다더라. 그러면 혹해가지고 그걸 달려드는 어머님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 그런 사람들인가 하면, 와, 누군가 100만 원 가지고 100억 벌었대. 나도 해볼까? 자, 이 두 가지 부류예요. 즉 어떤 부류는 야 감히 되겠어요? 이런 부류와 어떤 부류는 그렇게 했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좀 약간 상충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보완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거창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진짜 100만 원 가지고 100억 벌었다처럼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지속적인 것이 야금야금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라기보다는 즉 수학과학적으로 우리 또 하나 좀 착각들 하시는 게
보통 우리가 영재학교가 수학과학 영재다 보니까 수학과학 쪽으로 어렸을 때부터 튀어나와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드립다 수학과만 시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영지성이 발전하는 아이들은 뭐 로봇도 해보고 뭐 꽃꽂이도 해보고 요리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진짜 만들기도 해보고 미술도 해보고 다양합니다. 실제로 우리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온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음악을 오래 한 친구들이 뇌 구조도 다르고 창의성이 뛰어나더라. 이거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거든요. 그래서 영재학교나 서울대 같은 경우도 꾸준한 음악성을 창의성과 연계해서 점수를 더 줍니다. 예, 이런 것들입니다. 다 이제 임상적으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언제부터라기보다는 단계별로, 학년별로, 연령별로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 언제부터라기 보시게 돼. 그러니까 그 시기마다의 적절한 방법이 있다. 그걸 찾는 것이 이제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 것들은 그건 아이들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어머님들 타고는 한국에 시키는 다닐 테니까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요. 유튜브도 좀 보시고 또 다리품포 하셔서 뭐 설명회도 다녀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적절한 시기와 그런 어떤 커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이제 3, 4학년들이 가장 많이 옵니다. 영지성 있는 친구들이. 근데 해보면 시기가 늦은 친구들도 있고 적절하게 부모님들이 관리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3, 4학년 때 영재성 때문에 오신 어머님들이 어떻게 보면 현명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야, 왜 이미 영재성을 발견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부모님 그렇게 데리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영재성이 있어요 라는 부모님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 영재성을 얼마만큼 유지시켜 주느냐가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그 아이에 맞는 소박한 영재성을 개발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영재학교를 가려면 네. 무슨 뭐 특별한 어떤 학원을 다니거나 네. 특별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이 영재학교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재성 있는 친구들이 영재학교를 안 들어가고는 진짜 영재성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추천한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중1도 합격을 하고 중2도 합격을 합니다. 영재학교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재학교가 그런 어떤 사교육 점수의 줄서기는 실수 하나로 대학을 결정지는 이런 어떤 줄서기식의 어떤 교육보다는 어떤 자기가 원하는 탐구 위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영재학교 교육의 어떤 내용은 저는 굉장히 추천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영재학교 애들이 가장 공부를 안 한다. 왜? 자기 위주로. 그러니까 공부 안 한다는 것은 진짜 일반고처럼 막 드립다 그냥 이 필요 없는 것까지 다 외우고 점수 여기 하나씩 틀리면 뭐 몇 등급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흥미롭게 관심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즐겁게 공부하니까 가장 공부 안 한다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건 공부를 안 하는 것이지 연구를 안 하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일목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님들이 영재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진짜 막 모 학원들 막 새벽 1시까지 시키는 이런 학원들에 막 보냈어요. 근데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유명한 학원들 막 진짜 시험 받고 들어가고 한 반에 막 20명씩 꽉꽉 쳐놓고 그런 데 가서 테스트를 봐서 진짜 거기서 영재학교 뭐 테스트 받고 1등 한다 해서 영재학교 합격하지 않고요. 더군다나 이제는 K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필요성이 좀 없어졌고 영재학교에서. 왜 그러냐? 타고난 영재성을 원하는 건데 가만 보니까 기계적으로 푸는 영재성을 영재들을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영재학교도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다독과 그 재반 지식이 많은 친구들 위주로 선발하는 걸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학원을 일찍 보낸다기보다 어떤 그 관심 있는 우리 아이가 찾고자 하는 관심 있는 거에 책도 좀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영재학교를 제가 최근에도 우리 영재학교 컨설팅을 오는 친구들 중에서 안타깝지만 영재학교를 추천을 제가 안 하거나 또는 했어도 떨어지는 친구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요. 굉장히 하는 게 많아요. 즉
외우기식 문제풀이가 많다는 겁니다. 즉 숙제에 치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영재는 생각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맨날 숙제에 치여가지고 뭐 거기서 뭐 진짜 숙제에 양에 쳐가지고 맨날 숙제에 바쁜데 애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기계적으로 풀겠죠. 그러니까 영재가 있는 아이들이 영재학교에 맞는 아이들이 자사고에 맞는 아이들로 변질을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오류를 범해요. 그러니까 영재학교 아이들은 다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독이 필요합니다. 예. 즉, 아니, 실제로요. 영재학교 애들을 제가 이렇게 해보면요. 영재성 있는 애들 보면 책 읽는 속도 늦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그게 얘네들은 타임 어택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영재학교 시험은요, 전부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예. 그거에 대해 왜 절대평가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를 범하거든요. 그러므로 영재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학원을 선택하더라도 요즘은 우리 어머님들 진짜 아시는 어머님들은 그런 어떤 진짜 획일화된 영재성이 어디 영재겠습니까? 예,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원들. 너가 이거 즐거워하는구나. 그럼 거기 맞는 학원들. K모처럼 막 어려운 거 가지고 수식 막 빼곡하게 쓰고, 물론 그런 것도 영재학교 시험을 보면서 필요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했던 애들은요, 그렇게 빽빽하지 쓰지 않아도 핵심을 정확히 알아요. 예.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 시간으로 그냥 때우는, 왜냐면 3시간을 영재학교 예를 들을게요. 영재학교 학원을 다니면요, 보통 영재학교 대입반들이 3시간 동안 문제를 풀어도 영재학교 문제 10문제를 못 풉니다. 근데 거기 앉아서 그냥 손톱 뜯으면서 선생님 잘 푸구나 못 푸는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주된 과정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1시까지 자습하는 게 주된 과정이에요. 자, 이런 것보다 우리 아이들은 진짜 차라리 뭐 우리 부모님이 시키든 동네 학원에 시키든, 자, 이게 영재학교 문제인데, 자, 네가 한번 이걸 우리가 표본을 가지고 그 과정에 해석을 해보고 이거 지문 속에서 도출해보고 하는 거를 이거를 자꾸 연습을 시키세요. 혼자서 생각에 스스로하게 해주시고 가이드만 해주시고, 자, 이런 과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그 아이에게 맞는 교육 과정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죠. 획일화를 저는 반대하는 것이 어떤 것이 그 아이에게 맞다가 아닙니다. 예. 그러므로 그런 과정들도 우리 어머님들이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돼요. 단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어머님들이 그냥 뭐 다른 엄마들이 누가 그렇게 했대, 뭐 그래 그럼 나도 가봐야지, 이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리품 파시고 가서 시험도만 봐보시고 가서 상담도 해보시고 여러 학원 다녀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양질의 영재학교 대비 과정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 절대 우리 어머님들이 획일화되지 마세요. 그리고 남을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 아이에게 맞는 그 방법을 찾아서 선택을 하셔서 가시는 것이 비용 대비 시간 대비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에 그런 아이들이 훨씬 더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실제로요. 예. 그래서 우리 최근에 영재학교 합격한 어머님들 그래요. 우와, 이렇게 해서 영재학교를 합격해요? 진짜 합격합니다. 왜? 우리 다른 애들 보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왜 나오냐면, 다른 애들 보면 뭐 새벽 1시까지 하고 막 진짜 막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이렇게 했는데 합격했는데 우리 아이가 이때까지 그렇게 펑펑 놀았는데 될까? 네, 되거든요. 왜? 최근에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평가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영재를 뽑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틀에 박히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영재학교 시리즈를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이유도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마라. 바뀌었다. 그거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찍는 목표인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영재학교에 관련된 시리즈가 있다는 예고편을 자연스럽게 해주셨네요. 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네. 드리고요. 다음 편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